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서 2011년 3월 10일 날 동일본 지역에서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고 국민들은 뭘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매뉴얼도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그런 대응 사고가 일어났고 또 그 대응을 미비하게 했는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에 많이 동원되고 또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큰 사고에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해나 전쟁에 애국심이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애국심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 선동을 해서 애국심을 발휘를 하고 있죠.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원전 방사능이 있다. 그러면 그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직접 아베 총리가 나와서 후쿠시마 해안에서 나온 물고기를 먹는 행사, 그리고 어떤 채소를 먹는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일본 국민들은 그러면 안심이다. 그래서 다시 후쿠시마 지역에 물고기를 먹고 있는, 최근에 후쿠시마에서 잡은 문어가 유명합니다. 원래 후쿠시마 문어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문어는 바다에서 밑에서 살기 때문에 가장 방사능이 농축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결이 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도를 조사해 보니까 안전하더라. 그래서 후쿠시마 문어가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이렇듯이 일본 국민들은 재해마다 어떤 나름대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죠. 또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매뉴얼 사회입니다. 일본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매뉴얼 사회 그리고 시스템 국가, 이게 일본의 기본이죠. 일본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톱니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는 작은 톱니바퀴, 각자만 돌리면 전체 톱니바퀴는 돌아간다. 이게 일본의 시스템 국가를 통칭하는 건데, 이 시스템 국가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지금 팬데믹 상황이죠. 팬데믹 상황에서 일본이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 못했습니다. 왜 대응 못했습니까? 과거 사스, 메르스 때 일본이 자기네들 매뉴얼대로 해보니까 다 물리쳤다. 사스, 메르스 물리쳤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이 사스, 메르스의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이 충분히 코로나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전파력이 빠르고 또 치명률이 높아서 이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자, 과거에 이런 매뉴얼이 적용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신 대지진 때죠. 한신 대진제 때는 일본이 6,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6,400명이 구호 활동만 잘했으면 충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왜 구호 활동을 제대로 못했느냐? 구호 인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죠. 경찰은 이미 구호 인력이 바닥이 났고, 그 다음은 자위대가 24만 명이 있습니다. 자위대는 늘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일본은 당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왜? 자위대의 인상이 과거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는 구호 활동을 그때까지는 할 수 없는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가 유효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신 대지진 때 동원되지 못했죠. 그래서 한신 대지진 때 6,4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죠. 일본은 그 후에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도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고쳤죠. 그래서 이번 지진 때는 자위대가 동원이 됐죠. 자위대가 동원돼가지고 자위대 24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동원돼서 2만 6천 명이 구조됐는데 그중에서 19,000명이 자위대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자위대가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자위대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침략 전쟁의 선봉이었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국민의 손발이라는 이런 인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위대가 구조 활동뿐만 아니고 이 시체 처리, 거의 5,000구에 되는 시체를 자위대들이 다 처리했다고 그러니까 이 자위대가 이번에
완전히 인식을 변환시키는 계기가 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점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응의 미비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을 관할하는 게 도쿄 전력이죠. 도쿄 전력에서는 지진 발생 1개월 후에야 사장이 나타나서 사과를 하고 이런 게 언론에 등장이 됐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도쿄 전력의 모습이 그때그때 공개되지 않아서 도대체 도쿄 전력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또 방사능 유출 문제,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도 도쿄 전력이 그때그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불만을 가져왔고 일본 정부 자체의 불만으로까지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정부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일본의 비밀주의에 의한 거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단 부처 이기주의이 굉장히 강하죠. 경제산업성이면 경제산업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총리 관제면 총리 관제만 책임지고 총리 관저의 책임을 될 수 있는 대로 벗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총리 관저, 그 다음에 도쿄 전력,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전부 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비밀주의로 나와서 이런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협조가 처음에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서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 다 폭발이 됐죠. 그리고 이제 3호기에 냉각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호기에 냉각수를 집어넣는 그 작업에는 헬리콥터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헬리콥터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헬리콥터가 동원돼야 되는데 이제 자위대밖에 없어가지고 이 자위대를 동원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은 한국 군대 동원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방위상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방위상이 또 통합 막료장을 설득을 시켜야 이 작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한 대 떠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다가 해수를 뿌리는데도 총리가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건 단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이번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공개됐죠.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일본 외교의 과오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개를 보통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과거사 왜곡하는 문제, 그걸 일본 외교에서 가장 첫째로 들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때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곡 보도한다. 또 하나 최근에 들어서 있죠. 도쿄올림픽에서 확진자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이런 일본 외교 과오 중에 하나에 낀 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정보 비공개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비밀주의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일본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로서 잔해물 처리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2,500만 톤의 잔해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폐기물인데 이걸 불에다 태워야 되는지 태우지 않아야 되는지 이걸 분류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에다 태울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한번 바닷물에 들어가면 거기에 염분이 있어서 이걸 태우는데 염화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염화수소가 발생되면 소각로가 부식합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문제가 환경 문제로 엄청나게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잔해물 처리가 보통 일이 아니다. 또 우리 하나 잘 알고 있는 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 원자로에 핵연료가 있어서 계속 노출이 되는데 이 핵연료를 계속 냉각수로 차갑게 해야 되는데 이 냉각수에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희석이 안 되는 트리튬 같은 성분이 있어서 이게 오염수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는 올 가을 되면은
저장소가 다 찹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저장소가 이미 가을에 되면 다 차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방류를 해야 됩니다. 방류 안 한 방법도 있지만 방류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거죠. 이 오염수는 왜 나왔느냐면은 핵 연료를 냉각시키지 않으면 바로 원자로가 또 폭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냉각을 시켜야 되고, 이 냉각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단순히 희석시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저장소에다가 일정 부분 저장을 해놓고 방류 아니면은 땅에 묻든지 아니면은 공기로 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태평양에다 방류시키면 가장 싸게 먹히는데 태평양에다 방류를 시키지 않고 땅에 묻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에 기화시키면 그 방사능이 태평양에 방류시키는 것보다 한국에는 그게 오히려 더 영향이 크다는 거죠.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일본이 지금 태평양에다 방류를 시키는데 잘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싼 방법이 태평양 방류인데 이 싼 방법보다도 조금 더 비싼 방법으로 증기로 날려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증기로 날려보내는 방법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아니면은 태평양에 방류시키는 게 유리한지. 참고로 태평양에 방류시키면은 이게 이제 해류를 따라서 러시아로 먼저 갔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부는 중남미로 가고 나머지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대만을 거쳐서 한국을 통해서 동해로 갑니다. 이게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당연히 감시를 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이 과연 증기로 내보내는 방법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또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일본 대지진의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나 국민들이 잘한 점, 그리고 또 반성해야 될 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에서는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